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군역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때 이 군사제도, 군역제도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는 있어요. 자, 군역의 원칙, 조선시대 군역의 원칙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양인계병이고요. 또 하나가 농병일치죠. 그래서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양인계병이 그렇게 확립되지 않았어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이 양인계병 원칙이 확립되기 시작했다. 원래 이제 이게 처음부터 확립된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마련된 거죠. 그 양인계병의 원칙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선시대 양천제와 관련돼서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조선은 이제 고려와 마찬가지로 그 모든 국민들을 양인과 천민으로 이렇게 심을 나눴어요. 양인들에게는 이제 국방의 의무나 세금 부담 이런 것들을 했고 대신에 이제 간직에 침입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고 천인들은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고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공노비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이제 이거에 입각해서 조용조라는 세금을 걷었죠. 그리고 인제 이 용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인제 신역이고 그다음 요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역이라는 것은 예전에도 한번 군역과 연결시켜 가지고 나왔는데 신분별로 이렇게 부과된 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양역은 이제 그 일정한 직역 없는 모든 사람들은 양역에 인제 속해 해야 되고 이 양역은 군역이에요. 이 군역. 그리고 또 직역이 있어. 관리들이나 인제 뭐 공인들이나 이런 특정한 직업이라든지 관리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직역을 해. 그러면 직역을 하면 양역에서 벗어나요. 예를 들어 내가 인제 관리로서 인제 뭐 국가에 근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군역을 이제 면제해 주는 거죠. 대신 했다고 이제 보고. 그 아전으로서 인제 한다. 그러면 이 군역을 면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제 아전들에게 줬던 외역제는 왜 안 지급하냐면 군역을 이제 했기 때문에 군역을 면제했기 때문에 이제 대가로서 예 항리직을 하는 거죠. 그럴 땐 외역제는 안 지급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러면 관리들한테 문무관리들에게 왜 주냐. 그건 이제 양반들의 특권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건 이제 별개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천역이라는 것은 주로 이 공노비대를 이제 대상으로 이제 하는 역을 천역이라 한다. 보통 이 신역은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이 천역은 남녀를 이제 뭐냐면 동시에 대상으로 한다라는 게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보통 양인들은 그러니까 신분상 양인들은 양역과 직역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호환하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래서 이제 신분상 양인은 직역을 하지 않는 이상은 모두 이제 뭐냐면 어떤 형식으로든 뭐 자기가 직접 가서 근무를 하든 그다음에 보이는 봉족을 하든 간에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경일치 국가죠. 농경일치. 그래서 농사를 평상시 졌다가 위기 시에는 병사로서 활동하는 그런 이제 국가였다는 게 두 번째 원칙이죠. 자, 근데 이제 양인계병의 원칙은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양역화되죠. 양역화라는 것은 이제 양반들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명목으로 빠져나가고 실질적으로 인제 양그 군대에 가는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 상민들이죠, 상민들. 예. 그리고 이제 원래는 노비들은 그 뭐냐면 군대에 안 가는 거죠, 얘네들은. 근데 이건 원칙일 뿐이고 실제로 노비들도 군대에 가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군율 번창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분야 변천은 요런 단계로 이제 진행되죠. 공족제 보법, 방군수포제, 군족수포제, 군역법, 호포법 이렇게 인제 진행이 되거든요. 이 순서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구체 내용도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군역법하고 호포법은 그 뒤에 그 있기 때문에 인제 지금 제외시키고요. 요게 이제 군족수포제까지만 좀 언급할게요. 예. 자, 일단 이제 봉족제를 볼게요. 이 봉족제는 이제 조선 초기 때 인제 뭐냐면 실시했던 제도인데 그 내용을 보면 현역군인 정군과 그다음에 경비 부담의 봉족
이게 이제 나중에 보인으로 인제 불려지죠. 이때는 이제 보인이라고 인제 하진 않고 봉족이라고 했어요. 이건 나중에 인제 보포 시시할 때 인제 했던 거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기준은 뭐냐면 대개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개 군호는 자연 상원을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인제 인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보통 인제 이렇게 뭐냐면 자연어가 있죠, 자연어. 자연어인데 이 자연어를 하나 묶어서 군호 1 호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자연어에서 인제 각각 한 명의 정남과 그다음에 두 명의 봉족들을 인제 뭐냐면 배출시키죠. 그 봉족들은 이 정남을 이제 뭐냐면 이렇게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이야. 근데 그 당시 자연어라는 것은 혈족 단위로 구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4-5인 단위의 어떤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안에는 일가친족들이 다 있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인제 뭐냐면 응리포 그러니까 그 안에 인제 그 세역가일 경우에는 그 밑에 이제 숨어 있는 그 자기에 예속하는 예속민도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노비들도 있겠죠. 예. 등등 이제 구성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각각 한 명 한 명씩 있는데 대개 이제 정병을 이제 배출하는 코는 좀 상대적으로 인제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봉족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이죠. 그래서 인제 근데 이들 안에서 이제 정적 한 명을 배치하고 그래서 성인 남자를 배치하면 얘네들이 두 명을 인제 이런 식으로 배치해 가지고 얘네들 지원하는 형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분노를 편성할 때 모든 그 호가 분노로 편성된 게 아니라 일정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호가 어 를 대상으로 했다, 일정한 토지. 그러니까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이 군우에도 편성이 안 돼요,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농업 생산이 낮았고 그리고 이제 군대에 가려면 자가 부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냐면 자기가 다 마련해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어느 경제적 여건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인제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정군 1 정과 봉족 2 정을 인제 배출시켰다. 그럼 여기에서 좀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인단이죠. 아니 호단이다 호. 근데 양인계병제는 보통 이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정남을. 근데 이거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호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양인계병제는 이제 인단위 정남을 기준으로 해 갖고 인제 하는 건데 이건 호를 기준으로 했다는 게 좀 차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봉족제는 양인계병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양인계병제가. 예. 자 그러면 인제 이 봉족제는 문제점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명을 배출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인제 군역에 빠지는 거야. 어차피 호를 기준으로 해 갖고 한 명만 배출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남아 있는 이 여정수가 많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정수가 많기 때문에 잠깐만요. 예. 남아 있는 여정수가 이제 많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군대 면제자들이 많단 말이야. 물론 이제 이주 중에 상당수가 요역으로 인제 또 이렇게 동원되고 그런 형태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 세조가 보법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보법은 이제 철저하게 이제 농병일치제 양인계병제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이제 뭐냐면 양인 성인 남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군역을 지어야 돼. 심지어는 노비도 인제 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정이 없어지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인제 뭐냐면 군대에 동원되니까. 그리고 또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여정 중에 일부가 요역으로 인제 착취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역을 짊어지는 사람도 없게 돼. 그래서 이제 군바리들이 인제 요역을 담당하는 군역의 요역화가 형성이 나고 그리고 토지와 노비를 또 고려한다. 그래서 인제 그 당시 또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또 직역이라는 목적 명목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전들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토지와 노비들이 많잖아. 그래서 이들도 뭐냐면 자기들 본인한테는 직역을 짊어지기 때문에 빠지지만 일단 돈이 많고 재산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뭐냐면 고용해 갖고 인제 군대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인제 토지와 노비도 고려해 갖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걸렸기 때문에 실제로 양인뿐만 아니라 노비들도 군역의 대상이 됐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인제 구체적으로 보법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보법도 봉족제하고 기본적으로는 좀 비슷비슷해요.
일단 군역을 담당하는 정병 한 명과 정병을 경제적 보조해 준 보인, 인제 요걸 봉족이라고 하지 않고 보인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이렇게 인제 있고요. 자, 그래서 두 명의 정남을 일보로 하고요. 일보는 이 군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인제 군호는 자연호를 기준으로 인제 군호를 인제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군호는 자연호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형성된 편호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도 하나의 이 군호로서 묶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일보라고요. 이 이남의 이명의 정남을 이 일보를 단위로 해 가지고 군사 지원을 해 주죠. 그래서 보병 같은 경우에는 인제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은 그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필요 없잖아요. 이게 이제 단순하게 칼이나 뭐 창이나 이런 칼만 갖추면 되니까. 그래 갖고 대개 보면 인제 이런 사람들은 저기 이제 봉족수, 보인수가 적어.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보정병이라는 거 있죠. 이정이라고 하는데 일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두 명만 지원해 주고, 근데 이 갑사 같은 경우에 있어요. 갑사는 직업군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농경일치해 갖고 하는 군대가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인제 상병으로서 직업군으로서 인제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제 또 뭐냐면 경제적 보조를 많이 해 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2 부를 이제 지정을 해 줘. 그러면 4 명이 얘를 지정해 주는 거야. 그다음에 정병이라는 것 중에 인제 뭐냐면 보정병도 있지만 기정병도 있어요. 기정병이라는 건 뭐냐면 기마죠. 기병. 기병은 말을 관리해야 되니까 경제적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1부 3 정, 그러니까 5 정을 지정을 해 준다. 5 명을 이제 지정을 해 준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 1부 3 정은 2부 1 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2.5 5 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고, 수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힘들어. 그래서 조선시대의 수군은 사회적 지위도 낮고 되게 역이 고다기 때문에 보통 신장 역촌으로 분류됐던 계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3 정을 지급을 해 줘. 3 정. 그러니까 이제 일반 보병보다는 약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병중에 따라 인제 뭐냐면 이 봉족수, 이 보인수를 인제 뭐냐면 달려야 경비를 조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인을 대상으로 인제 한 것뿐만 아니라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뿐만 아니라 또 토지나 노비도 인제 지급을 해 주죠. 그래서 토지 5 견은 일정, 노비도 보인으로 간주하죠. 그래서 토지와 노비를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지방세 여건의 간인들, 주로 향리들이나 간지를 갖고 있는 이제 그 뭐냐 버슬라치들 얘기하죠. 이들은 인제 군역에 빠지죠, 직역을 했다는 이유로. 그치만 토지와 노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제 또 머슴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사람들 사람을 고용해 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병력 자원을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보법의 문제점이 뭐냐면 여정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냐. 일단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역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인제 군역의 요역화 형성이 나서 군바지들이 훈련 안 하고 뭐냐면 토목공사에 동원된다든지, 그다음에 인제 승려들이나 심지어는 여자들까지도 이 요역을 이제 뭐냐면 부과를 하게 돼요. 이 동원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농병기 때 문제죠. 농병기 때 군대 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인제 이 보법이 이제 문제점이 등장했는데,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의가 있죠. 근데 예의가 항상 뭐냐면 시간이 되면 원칙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보법의 예의가 있어. 그래서 이제 편법이라 죠. 원래 편법은 인제 보법의 어떤 그게 실제로 지켜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그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하는 방법이 편법인데, 일종의 보법의 어떤 기준의 예의적인 형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편법, 예가 나중에 되면 이제 뭐냐면 그 원칙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인제 좀 보면 대립제하고 반군수포제가 있는데, 대립제는 고립제 대립가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으로부터 이제 받은 포를 타인으로 고용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이제 뭐냐면 자발적으로 했어. 그래서 포를 받아 갖고 인제 뭐냐면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보냈는데, 나중에는 인제 가나해서 오히려 이걸 권장해요. 그래 갖고 포를 더 많이 받고 "우리가 이제 고용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 갖고 포를 인제 받아서 인제 뭐냐면 대립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당시에는 이제 가나해서 인제 강제로 할 때는
여기에서 자발적인 대립보다는 훨씬 더 많은 포를 받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병력을 충원하지 않아. 그 포를 받았으면 당연히 그 병력을 이제 고용해야 되는데 고용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유용을 해 버린 거야. 이 문제점이 생긴 거고. 자, 방공수포도 마찬가지야. 많은 포의 면역을 대가 지불해서 기양하는 방법이야. 포를 납부하고 대신에 인제 기양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그렇게 인제 뭐냐면 대립제나 방공수포를 통해서 얻은 포를 가지고 군인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군인은 잘 고용하지 않죠. 다른 곳에 이용을 하게 돼. 그래서 그 군역 자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죠. 대폭 줄어들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 군역 자원이 줄어들면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나냐면 진간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게 돼. 이 진간 체제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많은 군역 자원이 필요했던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대신에 인제 그걸 메꾸기 위해서 이걸 이제 군역 자원을 이제 줄어든 걸 메꾸기 위해서 진간 체제가 아니라 재생 방란 체제로 바뀌게 되는 어떤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반군수포니 대립제니 하면서 이게 편법이 이제 날개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인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제 얘기했던 경절이가 했던 경주인역 같은 거 있죠. 이 경주의 역 중에 하나가 인제 이렇게 대입자 방문수포를 이제 대신해 주는 그런 역인데,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니까 차라리 그냥 이런 편법을 예의를 원칙화시키자 하는 것이 군적수포제예요. 군적수포제. 이게 예전에 경절이가 했던 경주인 역과 관련돼서 한번 시험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종 때 군적수포제를 실시했다. 이거는 반군수포제를 합법화시키는 제도야, 이거를. 그래서 이제 1 년에 이필의 군포를 내므로써 군역을 치는 걸 보고 병조가 이를 추구하면서 국가자금을 충당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 놓고는 그러면 군대를 고용해야 되는데 군대를 고용하지 않고 다른 데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양인계병제도 모병제 이행은 가독이고 이걸 이후에 이제 방상제가 강화됐어. 예, 방상제가. 요거는 인제 요거하고 인제 연결돼서 인제 한 건 아니지만 요 시기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어떤 것도 있었냐면 사족 재규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거와 또 연결돼서 인제 봐야 되는데 사족의 범위를 국가에서 뭐냐면 정해 준 거야. 그래서 요 사족이라는 건 양반이죠. 그 양반의 이제 범위를 어떻게 정했냐 하면 신문상 뭐냐면 원래 이제 고려시대 양반 같은 경우에는 문반하고 무반을 합쳐 갖고 양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는 양반은 현직 관료뿐만 아니라 그 일족들을 양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의 규정이 인제 이때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군역제도 또 연결돼 있는데, 자, 이때 양반의 규정은 뭐냐면 3대 거쳐서 3대 안에서 적어도 현직에 있거나 아니면 문무관에 이제 합격한 사람이어야 돼. 아니면 적어도 소과에 합격한 사람들 양반을. 그러니까 3 대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뭐냐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요. 그래서 증조할아버지 안에서 일족 안에서 뭐냐면 문무과에 급제하거나 그다음에 적어도 소과에 급제해야지 양반을 인정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인제 3대 넘어가 가지고 인제 뭐냐면 하면 일반 평리로 등업 뭐냐면 강등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양반을 규제를 했고, 그래서 이 양반이 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빠지게 돼. 이게 대표적인 직역이라는 인제 목적으로 빠지는데 현직 관리들이 인제 일단 얘네들은 국가에 일을 하기 때문에 빠지고요. 그리고 교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생이라든지 이러면 빠져. 교생 같은 경우 향교에 뭐냐면 그 등록을 한 사람은 있죠. 공부를 하잖아. 원생은 서원이죠. 서원 같은 명예권을 가지고 있는 서원들이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교생과 원생의 이름으로 빠지게 돼요. 물론 이제 얘네들도 뭐냐면 여기에 있다가 이제 시험을 이제 못 보거나 아니면 이제 제대로 교생 원생을 일을 학교를 잘 안 다니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시험 볼 때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여튼 등등 해 가지고 매번 이제 시험을 보는데 떨어지거나 아니면 학교를 제대로 안 가거나 등등 해 가지고 낙강생으로 분류해 가지고 하면 뭐냐면 군대 가는 그런 식이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이순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낙강생으로 분류해 갖고 시험 공부하느냐고 이제 한교에 잘 안 가고 시험도 안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시험도 안 보니까 낙강생으로 분류해 갖고 그 당시 이제
군역적으로 편입되고 있고 뭐냐면 군포를 납부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다음 이순신의 지위는 양반의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있는데 근데 이것조차도 인조 때 넘어가면 인제는 사군 충군 정책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했던 이제 이거 제도가 폐지가 돼. 예. 그래서 사족 재구정을 통해서 이제 했고 아까 처음에 사족들도 인제 낙강생 경우에는 이제 충군을 하는 그런 정책도 있었는데 그거조차도 인조 때 폐지가 돼요. 그래서 인조 때는 아예 그냥 뭐 교생 원생 넘어가서 집에서 그냥 양반으로서 이제 뭐냐면 그 공부하는 사람을 유학호로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얘네들은 아예 군역을 면제시켜 줘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어떤 이제 형상들이 일어났냐면 양반은 인제 뭐냐면 '군대 안 간다.' 이런 인식이 시작 뭐냐면 형성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인제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서로 이제 양반이 안 겠 안 그 양반이 돼 서로 이제 양반이 되겠다고 형성도 일어나고 되고 그러면서 인제 반상제가 강화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군적 수포제 때문에 반상제 강화보다는 군적 수포제 이후에 아까 쯤에 사족 재구정 이라든지 중종 때 실시한 그다음 인종 때 인제 뭐냐면 사군 충군 정책 폐지 이런 것들과 연결돼서 이제 반상제 강화의 어떤 흐름이 강화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 예전에 한번 시험 내었던 것이 중종 때 앞에다가 군역 중종 때 뭘 실시했다고 했죠? 예. 여기 군적수포제를 실시했잖아요. 요거와 관련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경주인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중간에 서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이걸 인제 뭐냐면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국가가 인제 공식적으로 인제 방군수포제를 군적수포제 하자시키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 경주인은 예전에 말한 것처럼 경전이라고 해서 그 지방의 이제 아전들이 그 서울에 거주하면서 군역이라든지 공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개해 주고 처리해 주는 역을 경주인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 과정에서 방납이라든지 군역에 그 군역을 이제 대납하는 과정 여러 가지 이권이 이제 얻을 수 있으니까 이 경주의 역을 그 당시 인제 일반 고관 대작들 상인들이 이걸 사 들여요. 그래서 인제 이게 이제 경주의 역자리가 상당히 이제 뭐냐면 고가를 띠게 되는데 그래서 인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점 때문에 이걸 아예 차라리 합법화시키자 해 가지고 나타난 것이 군적수포제다. 그래서 군적수포제의 어떤 배경 중에 이 경주인의 어떤 횡포들 요런 거와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기출 문제에다가 인제 적어 놨거든요. 예. 그래서 요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군역 제도는 요렇게 인제 끝나고 그다음에 군사 조직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군사제도의 특징은 고려와 비교할 때 독자적인 지방군 조직이 없었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지방의 군대가 조등하지 않았냐 그건 아니고 중앙군이 지방군을 통제하는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인제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 주연군이 주진군이 나면서 독자적인 지휘체계가 존재했잖아요, 지방에. 근데 인제 그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이 중앙군 오이가 또는 조선 후기 때 오군영 있죠? 이 오군영이 지방군의 지방에 주둔하는 인사권이나 어떤 작전 명령권을 다 뭐냐면 가지고 있는 거야. 독자적인 어떤 지휘체계가 없는 거야, 지방군이. 그래서 어떤 군대든 중앙군 안에 다 속해 있다. 그래서 오이 안에 이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군대도 다 오이 안에 속해 있고 나중에 인제 조선시대 오군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방군이 상당히 뭐냐면 그 뭘까요? 고려시대에 비해서 좀 전력이 좀 약하고 독자적인 어떤 작전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만 인제 이거는 중앙 집권을 하다 보니까 또 지방에서 인제 반란을 일으키는 걸 막기 위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인제 조선 전기 때 이제 오이제는 앞에서 얘기했죠. 세조 때 확립됐죠. 이 세조 때 이제 오이제, 보법제도, 진간체제 이런 것들이 군사제도가 인제 확립됐어요. 조선 후기 때 이게 오군영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오군영은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인제 각기 부담 지역 병력을 통합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각각의 오이가 그 지방 병력까지 이제 통과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려 시대에 비해서 갑사의 비중이 컸다는 거. 중앙군이.
그리고 내삼청, 그래서 이제 내삼청 내근위 우의영 검사복은 국왕의 친위 부대예요. 국왕의 친위 부대. 조선 전기 때 국왕의 친위 부대도 이제 있고 따로, 그러니까 이제 군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무반이 지휘권 행사했다. 고려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조선 시대도 그 당시 이제 어떤 출정군이라든지 뭐 대규모 반란을 진압한다든지 그러면 절대 이제 뭐냐면 그 장군들을, 총사령관을 무반을 임명하지 않죠. 문반을 임명해. 왜냐하면 잘못하면 쿠데타 일으킬 수 있잖아. 그래서 이성계도 이제 그것 때문에 뭐냐면 지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막기 위한 건데, 무반들에게 지휘권 행사하는 거는 우리나라에만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송나라 때 있었던 거. 송나라 때. 송나라가 이 문치주의가 실시되면서 이 절도사들 세워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그 문관 관료들에게 이런 지휘권 행사를 줬죠. 지휘권을. 이런 것들이 고려나 조선 시대 때 영향을 줬다. 근데 고려 시대는 이제 잠깐 실수해서 이성계한테 줬다가 뒤엎었죠. 예, 이성계가. 자, 그다음에 방위 체제를 볼게요. 방위 체제. 자, 방위체제 변천은 이제 여기 지방군이지만 이거는 이제 지방의 방위체제를 얘기해요. 네, 지방군이 담당하는. 이때 지방군이라는 거는 중앙군에 예속된 지방군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중앙군, 주진군 같이 이제 독자적인 어떤 이런 지휘체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걸 이제 고려해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요것도 이제 몇 가지 이제 해가지고 쭉 해서 진행이 됐는데, 자, 방위체제 보면 북방의 ik군, 영진군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세조시대 때 군익도 통합되고 또 진간체제, 재승방락체제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방의 입구는 이게 군익도라고 보시면 되고, 남방의 연진군이 이제 채가 있어요. 근데 이 남방의 연진군이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되게 한경도 평양도 지역이 군익도 체제인데, 이쪽은 이제 영진군이거든요. 근데 영진군은 여기가 이제 해변에 이제 있죠. 그러니까 산간 오지간이나 해안가만 지켜요. 해안가. 예. 그래서 내륙에 있는 그 내륙 오지는 이게 군대가 좀 비어 있는 형태야. 아마 이거는 이제 그 고려 시대 말기 때 이게 왜구들이 많다 보니까 대개 보면 이제 해안가 중심으로 이제 병력이 배치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은 건데, 그래서 여기가 텅텅 비기 때문에 이거는 잡새꾼들, 그러니까 일종의 예비군들이 이제 병력을 담당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어. 그러니까 내륙 지역에 이제 공동화 이런 형상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돼 갖고 이제 뭐냐면 그 북방 이군 체제로 그다음 남방 영진군 체제도 이제 뭐냐면 통합이 되죠. 영가 진해 있었던, 이거 해안가에 있는 영가 진해 있었던 군대를 이제 내륙까지 확대시키는 이런 그 군익도 체제를 마련했다. 그래서 내륙 방어도 같이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군익도 체제는 이 진간 체제 기반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 군익도 체제가 뭐냐? 이 군익도 체제라는 건 뭐냐면 그 뭐냐면 이제 이건 주로 한경도, 평안도 같은 이제 국경 지역에서 이제 했던 그 지역 건데, 이 군익도는 각 지역을 일종의 뭐냐면 그 커버하는 거야. 그래서 중군, 그다음에 이렇게 자군, 우군처럼 그 뭐냐 군익도를 이제 세 개 부분하나요, 각 지역을.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자군이 맞고 여기는 중군이 맞고 우군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지역을 커버하는 그런 문제점이 아니 그런 그 장점도 있죠. 이런 체제를 그 당시 영진군 체제를 취했던 내륙이 공동화되는 영진군 체제 있죠. 영진이 주로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대시켜 나갔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 군익도고, 이 군익도가 이제 문제점이, 또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이제 자군, 우군, 뭐 중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했는데, 문제는 자익군, 중익군, 우익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관할 범위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세조 때 잠깐 군익도 제도가 있다가 요걸 조절해서 만든 것이 진간 체제예요. 이게 중첩한 거 부분을. 그래서 이 진간 체제가 이제 앞에 북방의 이권, 그냥 군익도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 진간 체제고, 진간 체제는 앞에서 말했지만 이런 군익도의 어떤 중축성, 가나번의 중축성 조절하면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 진간 체제가 한동안 오래됐다가 그 을묘 외변을 계기로 해서 넘어간 게 재승방역 체제예요. 재승방역 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실 때는 뭐 입군이니 뭐 영진군이니 뭐 군익도니 뭐 이런 것들은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
그것만 보시면 돼요. 진간 체제하고 재승방난 체제. 요게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예전에 한번 관련된 기출 문제를 보도 진간 체제에 관련된 내용이 잠깐 언급됐었어. 그것도 인제 아주 오래된 기출 문제 때 그 사지선당 문제 때 그때 나왔던 거거든요. 뭐 이렇게 인제 있는데 하여튼 그 진간 체제 재승방난 체제를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진간 체제를 보겠습니다. 진간 체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육군이니 군익도 제도를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이걸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자우익의 군익도 체제에서 전국 행정단이 읍을 동시에 이제 동시에 군사적인 진호 편성력 그 크기에 따라서 주진, 거진, 제진으로 나누고 각 읍의 수령이 군사 지휘권을 겸하게 하는 제도다. 그래서 주진, 거진, 제진으로 이렇게 나눴다. 이렇게 보는데 자 이때 인제 그 보면 어 제진은 인제 주로 군수 이하가 담당했고요. 그다음에 거진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인제 좀 볼규모가 큰 거 있죠. 예. 그래서 부윤이라든지 부라든지 목사 같은 이제 부와 목이 담당하는 이제 지방 사령관이 이제 지방 그 행정관들 수령이 이제 담당을 했고 그다음에 주지는 이제 뭐냐면 병영이죠. 그래서 크게 인제 병마절도사 병영을 병마절도사가 담당했고 또 독자적인 수영도 있어요. 수영. 수군절도사가 이제 담당했죠. 예. 그래 가지고 보통 수군 같은 경우에는 인제 고조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육군의 하나의 인제 일종의 병과 정도인데 고려 말기 때 이제 왜군과 싸우면서 독립적인 이제 어떤 군대 체제を갖추게 되거든요. 오늘날 해군처럼. 그래서 병영과 수영에는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인제 좀 복잡한데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하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인제 주요 이제 거점 단위가 뭐냐면 그 거진이야, 거진. 되게 부나 목을 중심으로 이렇게 인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변에 그 지역에서 외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일반 군현에 있는 그 이 제진이라고 하죠. 이 군현에 있는 이제 수령들은 병력을 이끌고 어디에 집결하냐면 그 제일 그 당시 주변에는 읍성에 집결해. 읍성. 이 읍성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제 부연이라든지 목사라든지 요게 통치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집결해 갖고 방어 체제를 만들어. 그래서 적을 이제 격퇴를 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자기 지역에 어떤 그 적이 쳐들어오면 그 부근에 있는 이제 그 군사단위에 있는 이제 뭐 지역 그 군수들이 읍성에 집결해 가지고 이게 자체 방어를 하는 자전자수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독립적인 군사 거점으로서 읍성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게 종전에 인제 고려 시대부터 쭉 이어졌던 방어 체제가 좀 다른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공격해 오면 일단은 평지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산으로 일단 올라가서 뭐냐면 존버를 하는 거죠. 이게 산성 중심의 어떤 체제야. 근데 이거는 상성이 아니라 읍성 추진. 읍성이라는 것은 이제 마원이나 가나다 이제 쭉 그 둘러싸이는 일종의 나성이잖아요. 그래서 읍성에서 이제 버티는 방법인데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그 읍성에서 버티려면 나름대로 많은 병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치장굴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나가고 이제 계속 포위전이 일어나면 시간이 끌면 이게 버티지 못하게 돼요. 예. 자 하여튼 이 상상에서 읍성중 실체적으로 변화가 됐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또 거진 위에는 또 주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주진 같은 경우에는 도마다 좀 다르지만 대개 보면 1 개에서 3개 정도의 병영과 수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용이 2 개씩 있죠. 경상도는 2 개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됐다. 거기에 인제 병영에 일하는 사람을 뭐냐면 절도사 그다음에 수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병마사 그다음에 인제 수군 같은 경우에는 수군 절도사 이렇게 인제 하죠. 이 병마사. 이순신도 인제 수군 절도사였죠. 예. 근데 인제 여기도 인제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병영에 있는 절도사들을 뭐냐면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누구야? 관찰사가 겸하는 경우도 있어요, 겸직해서. 아니면 또 전담을 해 갖고 따로 인제 나와 가지고 이제 뭐냐면 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병마사를 따로 인제 둬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인제 관찰사하고 독립된 이 병마사, 겸직된 관찰사인데 병마사를 겸직한 사람과 그다음에 따로 인제 병마사가 있거든요. 그들 간의 어떤 위견들이 위기 시에 전쟁을 어떻게 이끄는, 지휘권이 좀 확립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방어 조직은 일단 기본적으로 재진이고요. 이거 군수 이하의 이제 죠. 이들이 인제 평상시에는 이제 군수 활동하다가 인제 전쟁 시에는 동첨절제사로 인제 같이 겸직을 해요. 그리고 거지는 이제 읍성에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큰 거기는 부연, 목사들이 담당하는데, 그래서 이제 진간체제에서는 이 군수는 이제 나중에 위기 시에 이제 동촌절제사가 돼서 여기에 모이면 이 부윤이 절제사, 첨절제사가 돼서 이들을 통솔을 하는 거야. 원래 평상시에는 이들하고 인제 뭐냐면 그 관계는 평등하잖아, 이 관찰사 밑에. 근데 진간 체제에서는 요 과정에서 진간 체제에서는 상하와 어떤 복속 관계가 이때 일시적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설명한 주진이 있죠. 그래서 도를 기준으로 해 갖고 병영이 있고 수용이 있고, 대개에 보면 도마다 1 개에서 3 개가 있는데, 병영은 인제 뭐냐면 병마절도사, 수용은 수군절도사인데, 아까 제가 말했처럼 절도사들 관찰사를 겸직하는 경우도 있고요. 별도로 독립된 병마절도사가 있는데 그들 간에 어떤 좀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의의를 보면 이거는 이제 정국을 방위를 조직화시켰다. 아까 영진군 체제의 문제점이 뭐라 그랬죠? 영과 진이 주로 이제 해변가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그 남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내륙 지역이 공동화 형상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모든 지역을 다 군대가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문제점은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곳까지 방위망이 확대되고, 또 이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군대가 많이 필요해. 예, 군대가. 근데 이제 문제는 군적 수포제도에서 번역수가 고갈됐죠. 기껏 군포를 받고 이걸 군인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군인을 고용하지 않고 다른 데 유용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병역수가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나.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 군사 출신 지휘관들이, 군사 지휘권이 문관 출신의 수령들이 겸직했다, 군사 지휘권을. 그러면 이 문관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재진이라든지 거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위기 시에 통절제사나 첨절제사가 돼 가지고 이제 자체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병마절도사나 이런 사람들도 인제 뭐냐면 관찰사가 겸직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인제 물론 그중에 전략 전술이 뛰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뭐냐면 대부분은 전략 전술도 모르고 평상시에 활도 써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그런 짬밥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맡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좀 생긴 거지. 이게 통솔도 안 되고 작전도 상당히 이제 잘 안 되고 이렇게 했죠. 자, 그리고 막상 그렇게 인제 다 모든 지역을 커버했다고 해도 대군 공격 시에는 효율적으로 방비를 못 해. 왜냐면 병력들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외적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적들은 이제 격퇴시킬 수 있지만, 만 단위 넘어가는 그 병력들이 대규모로 들어오면 자체 병력 가지고 그걸 막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그래서 인제 방위망이 확대되면서 병력 자원은 많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인제 뭐냐면 있더라도 각자 자체의 그 지방에선 군대가 적기 때문에 대규모 병력들이 오는 것을 이제 막지도 못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군적 수포제가 실시되면서 뭐냐면 병력 수가 고갈되죠. 등등. 그 문제점 때문에 '안 되겠다. 진간 체제보다는 좀 가성비 있는 이제 체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재승방란 체제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그 을묘외변을 계기로 해 갖고 인제 만들어지거든요. 을묘외변은 전라도에 막대한 이제 병력들이 들어와서 왜군들이 들어와 갖고 한때는 인제 전라남도 일부를 장악했던 그 외변이잖아요. 그래서 을묘외변을 이제 겪고 나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이 적들을 보니까 특히 이제 적들은 이제 왜구들이죠. 왜구들 보니까 항상 지정된 곳을 공격해서 지정된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동해 갖고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지역을 쓸데없이 다 군대를 배치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적이 쳐들어올 수 있는 요충지나 그다음에 이 거점을 뭐냐면 병력을 지켜서 막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면 적은 자원 가지고 한 곳에 집중해서 막으면 대군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병력 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병력 수가. 그래서 이제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이 당시 을묘 외변을 계기로 해서 뭐냐면 그 제승방래 체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제승방래 체제는 앞에서 진간체제 문제점, 병력 수가 많다는 거. 그리고 병력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대군을 막지 못한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 이제 문관들이 인제 겸직을 하기 때문에 작전권이라든지 지휘권에서 항상 문제가 있다는 거 등등을 고려해서 인제 했던 건데, 자 내용을 보면 유사시에는 각 읍의 수령들이 수령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요 앞에서 욕이죠. 예전에는 자전자수는 거진 중심으로 했는데 인제는 이제 도 단위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각 읍의 이제 수령들이 소속 군세도 있고 본진을 떠나서 지정된 방위 지역으로 가요. 그래서 서울에서 보낸 경장이나, 그러니까 서울에서 파견된 그 장군들 있죠. 그 도의 병수사를 기다려 지휘를 받는 전술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제 주로 읍성을 중심으로 한 이 거진 중심이었는데 인제는 도 단위로 인제 해 가지고 병력을 집결한 다음에 그 서울에서 경장이 파견하면 그 경장의 지휘를 받고 이렇게 뭐냐면, 아니면 또 병마사나 그다음에 이런 그 병마사라든지 수군 절도사의 지휘를 받고 인제 하는 거야.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가성비 있겠죠. 한 곳에 집결시켜 갖고 이제 하다 보니 가성비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또 문관들이 아니라 무관들이 지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인제 효율적이다 해 갖고 제승방래 체제를 했는데 이게 뚫리죠. 언제 뚫리겠어요? 임진왜란 때. 이게 문제점이 등장한 거야. 그래서 일단 후방 지역에 군사가 없기 때문에, 왜 한 곳에 다 집결됐기 때문에 한 번 뚫리면 1차 방어선이 뚫리면 막을 방도가 없어.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때 초기 때 패전의 원인을 제공해 줬다. 그래서 인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탄근대 전투에서 한번 깨지니까 이게 주변에 병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속속무책으로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이 금방, 한양이 그냥 금방 점령당한 거죠. 예.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경장들이 주로 지휘를 하는데 이 서울에서 내려온 경장들이나 아니면 뭐 절도사들이나 병마 절도사들,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동원된 부대들하고 어떤 래퍼가 형성돼 있지 않나. 생명부지에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생명부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 가지고 군대 훈련도 안 된 상태에서 잘 모르는 지휘 간의 어떤 지휘를 받고 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쪼금만 공격을 받으면 서로 간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기 바쁘는 그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외난 중에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한 4년 동안에 휴전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휴전 시기 때 진간체제가 다시 복귀가 돼요. 그래서 이 진간체제가 조선 후기 때까지 쭉 지속이 되거든요. 예.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잡세꾼이라는 게 있었어요, 잡세꾼. 잡세꾼은 인제 앞에서 얘기한 이제 그 어 현역 자원이 아닌 그 군역을 짊어지지 않은 직역에 존재 존 종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노비들 대상으로 인제 하는 것이 잡세꾼인데, 조선 전기 때 예비군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전직官료, 서리, 향리, 교생, 노비 이렇게 직역이라든지 또는 천역, 그다음에 뭐 산노비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군역을 짊어지지 않은 사람들 대상으로 구성된 것이 잡세꾼이다. 그래서 향토방위를 했다는데 주로 인제 뭐 자기 지역을 뭐냐면 방어하는 그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영진군 체제에서는 이제 내륙 지역은 거의 잡세꾼이 담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원래 노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군역을 짊어지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그건 원칙일 뿐이고 실제로 군역을 짊어졌거든. 그중에 이제 노비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군대 두 가지를 써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잡세꾼과 함께 뭐냐면 소호군도 이게 있죠. 조선 전기 때 잡세꾼, 조선 후기 때 소호군, 이게 답이었어요. 어떤 분은 훈련도관도 노비가 있다. 맞아요. 훈련도관도 노비가 있어요. 근데 그건 답안을 배제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인제 그 채점 기준에 따라서 뭐냐면 이게 좀 답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좀 임용고시의 문제점이야. 분명히 이게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채점 기준이 자기가 이 교수가 이제 정해 놓은 채점 기준이 안 맞으면 배제시키는 거야. 그래 갖고 인제 이게 채점을 하는 식으로 하는데 좀 하여튼 그래요. 네. 하여튼 예전에 그 노비가 참여할 수 있는 군대로서 잡세꾼하고 소고군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여기 기출에 나왔던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 조선 중기의 이제 정치와 대의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자, 조선 중기의 정치와 대의 관계 이제 있는데 잠깐만요. 잠깐 쉬고 계세요. 네. 자, 사림의 대두와 이제 분당 정치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사림의 대두와 분당 정치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 대개 이제 15세기에서 16세기 정치사 는 이제 주로 이제 이 사림들의 대두와 분당 정치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이런 사회 경제적인 어떤 변화와 연결돼 있어요. 예. 이것들이 그래서 사회 구조사적인 어떤 시각에도 이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분당 정치의 말폐화 형성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회 경제적인 어떤 시각과 또 연결돼 있죠. 이 정치적 시각과 함께 정치적 흐름과 함께 사회 경제적 어떤 그 흐름과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요게 이제 이거 관련된 도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 요게 있고 그 밑에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이제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립 과정을 쭉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치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어떤 흐름과 연결돼서 이제 보시라고 했죠. 자, 일단은 이제 조선 고려부터 조선 전기 때까지 농업 생산량이 증가돼요. 영작 상경이니 뭐 수의 시설이니 시비법이 하더니 강남노법이 도입되면서 잉여가 많이 발생이 되죠. 그 잉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15세기 말에 전라도 중심으로 해서 장시가 발달돼요. 그래서 장시와 서로 연결되면서 16세기 때 들어오면서 전국적 유통망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이제 명가의 대무역이 활발화되면서 이때 이제 은이나 면포가 이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죠. 은은 대외무역에서 사용되고 그다음에 면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사용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홍보세력들의 욕구를 자극시켜. 그래서 홍보세력들이 이런 과정에서 이제 많은 심리 활동,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대개 보면은 합법적인 것도 있겠지만 불법적인 행위가 많죠. 토지 집적이라든지 농장 확대, 개간과 매득, 그다음에 언정 개발 등등 이런 것도 있고 또 박나래 폐단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유민이 확대되고 기층 사회가 붕괴되니까 거기에 중소지휘층이었던 살인 계층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인제는 중정계에 진출하게 되죠. 그때 이제 성종 때부터 이제 진출하게 되는데 성종 입장할 때도 그 당시 이제 홍보대학이 너무 크니까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들 적극적인 이제 등용하기 시작하죠. 주로 이제 살인들이 인제 삼사라든지 언간직에 인제 많이 등용되잖아요, 삼사 같은 언간직에. 그래서 이들이 이제 홍보세력들 비판하는 과정에서 홍보와 살인대의 어떤 대립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인제 4대 사화로 포면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 그리고 뒤에 이제 분당 정치 발생 이런 흐름들은 이런 이제 뭐냐면 사회 경제적인 발전하고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는 이제 사가 포면화되고 이 과정의 최종적인 승리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살인파들이죠. 그래서 살인파들이 선조 때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뭐냐면 전개를 주도하게 되죠. 선조는 반계열족이죠. 이 사람이 반계열족이에요. 명종의 자식이 아니라 그 뭐냐면 반계열족에서 왕위가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세력이 없어. 그럴 때 살인파들을 적극적으로 등에서 자기 세력을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때부터 살인파가 인제 흥을 몰아내고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외에 인제 살인파끼리 또 자기들끼리 이제 자리싸움하면서 분당이 형성된 거죠. 예. 그래서 요런 과정을 이제 같이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살인파, 홍보파의 차이점이 뭐냐? 음. 자,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혁명파 사대부하고 온건파 사대부와 이제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온건파들은 보통 인제 혁명파 사대부를 인제 뭐냐면 기원하고 있죠. 예. 그리고 살인파들은 정몽주, 길재 같은 사람들을 기원했어. 특히 이 길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낙향을 해 가지고 그 밑에 이제 제자들을 키웠는데 이 제자들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다 살인파의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흉고파들은 일명 간악파라고 또 하죠. 이 간악파가 이제 일부가 인제 뭐냐 세조의 정권에 참여하면서 홍구파가 된 거죠. 그래서 간악파, 홍구파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자, 정치적으로 조선 개창을 주도했고요. 홍구파들은 중앙 집권, 부국 강경을 추구했고 패도 정치를 인정했다.
그 정도전 같은 사람은 이제 패도 정치 인정했잖아요. 예. 근데 주의할 것은 기본적으로 그들도 왕도 정치야, 왕도 정치. 다만 나라가 위기 시때는 패도 정치를 일시히 인정해 주는 거야. 예. 그다음에 살인파들은 온건파 사대와 연결된 역성을 거부하고 명분과 도덕 의리를 숭상하고 왕도 정치를 추구하면서 패도 정치 인정하지 않았죠. 그다음에 훈구파들 근데 인제 조선의 건국후에 인제 있는데 혁명파 사대부들은 되게 중소 지주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권력 얻으면서 대농장을 이제 소유한 대지주로 변신했는데 특히 훈구 세력들은 농장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죠. 근데 살인파들이 낙향하면서 이제 지방의 중소지주로 머물고 있었고 근데 간악파나 이제 훈구파들은 사장을 중시했어. 예. 사장. 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행정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거죠. 외교 문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가 그냥 외교 문서라면 시문도 좀 능통해야 돼요. 예. 사장 같은 경우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게 명나라 간의 외교잖아. 이게 명나라일 때 교서, 조서 이런 것들 인제 외교 문서 써야 되잖아요. 그때 인제 쓸 때 어떤 시문이라든지 그 당시 중국의 고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짜집기 해서 문장력 상당히 발휘해 갖고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 하려면 이제 문학적인 능력이 사장이 중요시인 거야. 그래서 사장 간의 문학적 능력 이런 것들 연결시켜서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 당시 행정문서든지 외교문서는 단순히 틀에 맞춰서 쓴 게 아니라 그냥 문학적인 업구는 같은 것들을 이제 잘 해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기능이 중시했고 근데 인제 이에 반해 살인파들은 문학적인 능력을 안 보죠. 사장적인 능력, 경악이야. 예. 그래서 시문을 잘 짓는다고 해서 정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수신제가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사설을 되게 강조해요, 사설. 특히 인제 소학 같은 거 있죠? 소학 같은 거 뭐 강조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사서인데 사서고 강조하고 소학도 강조하죠. 예. 그래서 주로 유교 경전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된다. 예. 이런 것도 인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교 경전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인제 형이삭적인 내용들을 막 하면서 간접적 이균을 중심했다. 물론 홍구파들도 인제 간학파도 성리학자이긴 하지만 이들은 이제 아까 제가 말했처럼 한당 유학의 영향을 받고 또 그 당시 국제 정세에 영향을 받았고 시문도 같이 중요시 여기는 문장력도 중요한 사상을 중시했지만 살인파는 16 세기 때잖아요. 16 세기 넘어가면서 이들은 인제 한당 유학적인 어떤 것들 그다음에 이 시문 같은 것들을 배격하면서 경학 중심 이게 사서나 소학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했고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간접적 이기론을 중심으로 해 갖고 독자적인 어떤 철학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때 이제 이이라든지 이항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조선 성리학의 바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훈구파, 간학파들은 성리학 이해 사상들이 간대요. 이 도교나 불교를 포용하죠. 혁명파 사대부들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잖아. 불교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그렇지만 이때 이제 훈구파나 뭐 간학파들은 이제 조선 초기 때는 모르지만 이 안착된 이후부터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뭐냐면 수용했다. 특히 이제 불교를 누가 주호했어요? 세조가 주호했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살인파는 오직 성리학이야. 어. 다른 학문들 다 배격해. 심지어 같은 유학이라도 한당 유학을 또 비판하죠. 그래서 순수 성리학자들이야 100%. 그다음에 이제 홍보파는 상대적으로 자주사과를 내서 당권을 중시 여기고 살인파는 존하주의, 기자를 이제 중시 여기고요. 홍보파들은 15 세기 민족문화의 창달에 크게 기여했는데 특히 홍보파들 통치했던 간학파들이 통치했던 데는 조선 초기 때는 나름대로 기술이라든지 천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됐어. 이거는 고려 시대 때 영향을 받은 건데 고려 후기 때 인제 그 중동 지역을 통해서 이제 중국을 통해서 원나라를 통해서 중동에 발달된 어떤 천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도입됐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 때는 그래도 초기 때는 나름대로 이렇게 천문이라든지 과학 기술 같은 것들이 발달돼서 어떤 배경이 됐는데 살인파들이 집권하면서 이런 것들이 쫙 없어졌죠. 예.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홍국파들은 인제 기호 출신 기호라는 것은 인제 경기도 경기도 충청도 지역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영남 이 살인파는 영남 남인을 중심으로 했다가 후에 이제 기호 살인까지 확대됐고 영남 살인의 이제 대표적인 김종직 같은 사람이죠, 김종직. 예. 그래서 이제 사학을 거치면서 상당히 타격을 받았고
그다음에 기호 살인의 대표적인 조광조야, 조광조. 그래서 중종이 이제 등용했던 그 살인들은 기호 살인대야, 기호 살인들. 그다음 홍보파 간악파들은 성균관 집현전을 중심으로 있는 반면에 살인파들은 지방에 이제 서울 중심으로 이제 양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전에 한번 살인파, 홍보파하고 이제 관련돼 갖고 한번 기출이 나왔는데 앞에서 그 이거는 이제 이렇게 분류해 놨잖아요. 근데 이거 도식적인 거고 실제로는 이제 뭐냐 서로 개별적으로 다른 것도 있고 살인파에 붙고 있는 사람도 홍보적 기질도 있고 그 홍보적 기질이 있는 사람도 살인파 기질이 있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인제 선조 때 권력을 이제 사립화돼 장악하잖아요. 예, 홍보 세력들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요때 홍보 세력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조 시대 때 홍보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세조 그 인 선조 이후에 이제 훈구 세력들 훈척들은 요때 훈구가 아니라 그 당시 왕실과 밀접해 있는 인제 뭐냐면 인척 세력들, 외척이나 인척 세력들 왕실과 관련된 외척 인척 세력들을 그다음에 훈구 세력이라고 하는 거지. 당시에 요 세력이 이제 뭐 그 당시 16 세기 넘어와서 계속 살아남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훈척이라고 할 때는 왕실과 그 혼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야. 예. 그리고 사립 안에서도 그런 세력도 있죠. 예, 왜냐면 왕실하고 인제 뭐냐면 혼인 관계를 맺어서 외척이 된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권력을 얻은 사람도 있고 그런 걸 연결시켜서 인제 보셔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요때 홍보 세력들은 이제 선조 이전에 정치 세력화된 홍보파들을 얘기한 거고 요때 이제 살인파들은 16 세기 때 이제 정치 세력에서 살인파를 얘기고 살인파 안에서도 훈적 세력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요게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간악파, 홍구파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요거 인제 분리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홍구파의 성장을 보겠습니다. 원래 이 훈구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이제 보편 명사죠. 일반 명사인데 이제 그 어떤 의미냐면 그 공을 많이 세운 그 신하들을 훈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 때 인제 초창기 때 황건파 사대부도 엄밀히 말하면 훈구라고 이제 개념 속에 들어갈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훈구라고 하는 정치 세력들은 이때 이 조선 전기 때 역사용법까지 다 포함된 개념이 아니라 세조 집권 과정에 적극 협력해요 15 세기 말 16 세기 때 집권 세력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이 훈구파를 선정했다. 그러니까 인제 이들이 세조 집권 과정에서 도움을 줘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받게 되죠. 예, 그래서 그 여러 공신책봉도 받고 공신책봉 받으면 노비라든지 토지도 이제 하사받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후에 이제 계속 세습을 시켜 갖고 일종의 정치 세력화된 세력들을 훈구파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훈구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훈구라는 거는 나라에 큰 공을 세우는 사람들을 훈구라고 하지만 요때 훈구파들 정치 세력화된 훈구파들은 15 세기 때 세조의 집권 과정에서 등장했다. 여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훈구파와 이제 대립되는 세력들이 살인들이죠. 왜 살인들이 이제 뭐냐면 이게 성장했는지 관해서는 앞에서 언급을 했어요. 사회 경제적인 변화와 또 연결돼서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이들은 이제 훈구파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그 중종 때 한약이나 항사에 항염주의를 보급하려고 했고 사창제를 실시하려고 했고 유황수 독립운동, 서원 건립을 통해 항정사회를 구축하려고 했죠. 그래서 인제 있고 그 당시 훈구파들이 인제 뭐 이렇게 앞에서 얘기한 이런 그 개간 매득이나 언전 같은 합법적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농장을 확대시키니까 그 대응해 갖고 보를 개발하고 보급시켜서 경제를 축적했고 다음에 중소지주로서 재지지로서 지위를 상승시키려고 했다. 예. 그 보라는 건 뭐냐면 강 하류에 이제 막는 거야. 그래서 보통 제어는 강 상류에서 인제 있는 건데 보라는 것은 인제 좀 규모가 작으면서 강 하류에 인제 뭐냐면 이렇게 만든 저수지거든요. 그러니까 재원해서 만들어진 저수지보다는 좀 규모가 작아요 이게. 근데 이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중소지주층들이 쉽게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 때문에 저수지가 확대된 배경이 됐고요. 뭐가 이 적수가 확대되면서 뭐도 인제 확대됐냐면 이양법도 확대됐어, 이양법. 그래서 고려 조선 후기 때 이양법이 확대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런 중소지주층 이제 살인파들이 보를 개발해서 보급했기 때문에 이양법이 확대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인제 홍보색 때 비판하여 중앙에 진출하게 되는데 주로 인제 삼사 같은 언간직에 진출하게 돼요. 그러면서 훈신이나 척신 계열의 인제 비리를 비판하면서
언론학 등을 이제 해외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예 훈구파들 이 훈구파들이죠. 예. 그래서 인제 훈시나는 거는 공을 세운 사람들 세조 집권 이후에 인제 공을 세운 사람들이고 이들 중 상당수가 척신이죠. 외척 같은 사람이죠. 한명회 같은 경우에도 선조의 외척이잖아요. 자 하여튼 이들을 비판하면서 이제 사화가 발생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그 뒤에 이제 4대 사화 이렇게 보죠. 사화는 인제 훈구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살인파 선비들이 화를 입은 걸 4대 사화라고 하는데 자 예 순서 뭐 다 아시겠죠? 무오사와 갑자사와 뭐 중종방정한 다음에 기묘사, 을사사 이렇게 있는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것은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제 주로 이제 기출 문제에 많이 나오거든요. 예.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에서 능력 검증이라든지 뭐 수능에 좀 나왔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 인구에서는 여기 나오는데 모르죠. 또 무오사 갑자사로 나올 수 있으니까 파악은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무오와 갑자는 연산군 때 일어났고 그다음에 인제 기묘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종 때 일어난 거고 을사사는 명종 때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사안하고 이름을 붙였지만 이게 이제 살인들 때문에 이제 살인들이 인제 그 집중력 타격을 받은 거는 언제 때냐면 이 무오사하고 그다음에 기묘사 때요. 이 무오사 때는 영남 살인들이 타격을 받았고 기묘사는 조광조 같은 기호 살인들이 타격을 받았잖아요. 갑자사는 인제 훈구파들을 인제 뭐냐면 처단하는 사건인데 이때 이제 살인파도 같이 처단했고 그러니까 여기는 갑자사는 예전에 인제 주로 인제 그 연산군식이죠. 연산군 때 예전에 이제 자기 어머니를 폐비시켰던 홍보 대신들 겨냥을 한 건데 살인들이 거기에 꼽사리에 끼웠던 거고 을사사 같은 경우에는 소현과 대운 같은 두 개의 외척들 싸움에 각각의 소현과 대운 사이에 인제 뭐냐면 그 살인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들 그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대운 측의 살인들이 많이 이제 숙청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을사사가 있었던 거고 자 하여튼 이렇게 인제 있다.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라는 것은 이제 정의를 내는데 성종 때 이후에 중앙정계도 새로 중계 중앙정계도 중앙정계에 새로운 정치세로 등장한 살인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말한다. 그럼 사와 분당의 차이점이 뭐냐? 사화는 훈촉기의 자기 분열 형상. 그래서 아까쯤에 인제 뭐 갑자사화나 을사사화는 이런 훈촉 세력들이 이제 탄압받거나 또는 분열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또는 살인에 대한 정치적 보복 행위. 분당의 정치 주도권자와 상임사에 행해진 정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안은 훈촉계의 자기 분열 형상이나 살인에 대한 정치적 보복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이 훈촉계의 자기 분열은 앞에서 이제 갑자나 그다음에 을사사하고 살인의 정치 보복은 무오나 그다음에 기묘사에 들어있죠. 근데 이에 반해서 분당은 주로 선조 이후부터 이제 등장한 거죠. 살인들 안에 정치 주도권을 장악해서 일어난 것이 분당이다. 그래서 사와 분당은 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분당은 나중에 설명했지만 당쟁의 어떤 대안적 용어로서 등장한 게 분당이라는 개념이죠. 요거는 분당 개념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볼 게 무오사죠. 무오사. 연산군 때 일어난 무오사를 볼게요. 연산군 때 일어난 무오사는 훈구파가 살인파들을 공격한 사건이에요. 예. 자 그 당시에 이제 연산군 때 정치 좀 분위기를 볼게요. 성종 때까지는 학예애애했어. 그래서 사인들이 많이 진출해 갖고 인제 뭐냐면 언간직에 진출해서 홍고 대신도 비판하고 심지어는 왕조차도 성종조차도 비판했거든요. 근데 성종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넓은 황제 왕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였어. 예. 그래 갖고 이제 물론 불만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자기 비판했다 죽이진 않았거든요. 자 근데 연산군은 좀 다르죠. 연산군도 딱 집권한 게 초창기 때 이제 산림들이 선종시대 때 분위기가 인제 있으니까 막 연산군을 막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연산군이 좀 예전에 간행대로 수육제를 이제 지내려고 하니까 "왜 수육제를 지내냐." 하면서 비판하면서 왜냐면 이 수육제라는 게 이제 불교적 그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연산군들 입장할 때는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게 감히 인제 신하가 어 그 왕을 업신 여긴다 생각 이 능상이라고 하죠, 능상. 그래서 인제 한 번 기회를 봐서 인제 뭔가 이 살인들을 족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계기가 됐던 것이 뭐냐면 김종지의 사초였던 조이제문이죠.
자, 이 조의제문이라는 건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의제가 있어요. 의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예전에 어 초나라하고 한나라가 이제 싸울 때 초안전 할 때 의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왜 의제가 있었냐면 이제 이 사람이 초나라 인제 그 예전에 항 왕의 자손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유방하고 항우가 이제 초나라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의제를 이제 모셔다 초나라 왕의 자손을 모셔서 의제를 삼고 했는데 나중에 인제 그 유방 항우가 이 의제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야. 그래서 의제를 뭐냐면 죽이게 되죠. 그 의제를 인제 강에 배에 태운 다음에 그 배에다 구멍을 낸 다음에 의제를 인제 수장을 시켜 버리는 건데 그래서 이때 이제 항우에 의해서 의제가 죽게 돼요. 근데 김종직이 인제 뭐냐면 지방에 내려갔다가 어느 날 역사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꿈에 갑자기 의제가 이제 보이는 거야. 그 의제가 보이면서 자기한테 이제 한탄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 꿈에서 깨어나서 아 이게 인제 의제가 그 수백 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그 1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인데 이게 이제 중국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기 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한탄하는 거 보면 좀 안 됐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의제를 조의한다, 조문한다 해서 조의제문이라는 것도 썼어요. 네, 조의제문. 그래서 이거를 자기 사초에다 집어넣었거든요, 김종직이.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조의제문이 좀 누구를 비판한 거냐면 세조가 당종을 인제 뭐냐면 죽인 것처럼 이게 그거를 에둘러서 비판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세조는 인제 뭐겠어요? 항우죠. 그다음 단종 의제잖아.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썼다. 자 그래 갖고 나중에 인제 성종실록이 인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 조의제문을 인제 뭐냐면 본 거야. 그래서 유자광이 그걸 가지고 와 가지고 그 당시 이제 연산군대에 알려줬죠. 이 사주가 이런 의미에서 그 집어넣었다 김종직이 겉으로는 그 의제를 이제 뭐냐면 의제의 어떤 명분을 빈다고 하면서 조이점을 썼지만 누구를 비판한 건 세조가 단종을 죽인 것을 에들러 비판하기 위해 쓴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호발린 거죠. 그러니까 연산군이 이제 이 기회에 한번 뭐냐면 그 '산임들을 한번 제거해야겠다.' 해 갖고 관련자들을 다 탄압을 했죠. 또 연산군 입장을 볼 때 자기 그 뭐냐면 세조가 증조하다보이잖아요. 증조할아버지 비판하는 자체가 자신의 어떤 정통성을 비판하는 것도 연결돼 있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뭐냐면 영남사람들이 대거 몰락한 사건이 이 무오사오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영남사람들이 주도해 갖고 향사대, 항응주대를 주관했던 기구들이 혁파당하고요. 그다음에 영남 김종직을 비롯한 이제 영장사님들이 다 이제 몰락했죠. 김종직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뭐예요? 김일성이 이 그 영 하여튼 김일성은 김정직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서 인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관 참시당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사초를 이제 성종실록에 올리려고 했던 김일성 같은 사람도 인제 다 죽고 그러면서 대규모 수청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제 영남살인을 대응해서 왕과 홍보 세력들이 연합해 가지고 공격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 사건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오사가 라고 이제 하잖아요. 이게 선비사자인데 이게 이제 조이제문 같은 사초 때문에 일어났다 해 갖고 사가 아니라 사라고 또 해요. 이게 역사사자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갑자사로 넘어갈게요. 갑자사. 자 갑자사 넘어가기 전에 인제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55 번입니다. 예. 55 번이에요. 자 이 갑자사는 인제 뭐냐면 그 직접적인 계기는 연산군의 인제 어머니가 윤씨잖아요. 생후 윤씨가 이제 폐비됐죠. 그래서 사약을 받고 이제 뭐냐면 죽었는데 어릴 때 연산군이 그걸 몰랐다가 나중에 인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대규모 수총당했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사약에 이제 올리겠다고 이제 했던 사람들 사약하고 관련됐던 이제 공론을 주도했던 사람이나 거기에 이제 참여했던 실무자들이 대규모 이제 처형된 사건이죠. 그래서 죽었던 항명회나 정창성 같은 사람은 부관 참시 당하고요. 생존했던 후구파도 이제 죽고 살인파들도 알게 모르게 연루돼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근데 이제 갑자사들은 무오사와 달리 훈구파들을 이제 대상으로 했다. 예.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을 보면 자 원인은 그 연산군이 인제 건국대전 법 운영을 변질시켰죠. 자기 멋대로 인제 뭐냐면 간직도 변화시켰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사관원이나 이런 것들을 폐지시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인제 바탕으로 있고 그다음 능상이라고 있어요, 능상. 능상 자기를 뭐냐면 그 업신여긴다. 이게 좀 진짜 피해 의식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불경죄를 해 갖고 인제 뭐냐면 신하들을 탄압하려고 거기에다 연산군의 생모 윤 씨의 어떤 패비, 사사 문제와 연결돼 있는 사람들 다 죽이는 과정에서 홍보 대신들 대규모 숙청을 했죠. 남아 있는 사람들 다 제거시켜 버리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였던 이제 패비 윤 씨를 다시 왕비로 복구시키려는 추승 사업을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또 신하들은 이제 뭐냐면 자기 체제 자기 말만 잘 듣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인상호 같은 사람들 이제 배치시켜 놓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연산군이 잘못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많은 훈신들을 송론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측근 세력조차도 연산군 측근 세력조차도 자기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거야. 연산군이 변덕이 심하고 툭하면 능상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 죽였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차라리 인제 뭐냐면 '연산군을 이제 뭐냐면 죽이자.' 이런 결론이 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연산군의 그 총신들을 중심으로 해 갖고 중종 반정이 일어나죠. 이 중종 반정이.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연산군의 인제 그 뭐냐면 총신들 측근세력을 중심으로 해 갖고 반정 3 대장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중종반정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중종반정은 어떤 의미가 있냐 보면 군신 관계의 정립에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비정을 초래한 군주는 언제도 가르칠 수 있다는 악물적 인식이 형성된 거야. 그래서 이제 요게 반정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반대 반짝이 아니라 돌이킬 반자잖아. 올바른 걸 돌이킨다. 이 시대가 잘못됐으니까 올바른 걸 돌이킨 거야. 그래서 이 연산군이 왕도 정치를 안 하고 패도 정치를 하기 때문에 성리학적 명분하고 맞지 않죠. 그러니까 성리학적 명분에 맞지 않는 어 왕은 충성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제 신하들이 인제 들고 일어나서 반정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을 모신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성리학적 가치가 충성의 충보다는 훨씬 더 위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왕조차도 성리학적 가치에 위반되는 패도 정치를 할 경우에는 신하들에게서 쫓겨날 수 있다는 선례를 이후에 만들어 준 거죠, 이 중종 반정이요. 예.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도 인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중종이 즉위를 했는데 중종이 즉위하고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이 사람은 인제 진성대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죠. 이 사람이 이제 얼떨결에 이제 뭐냐면 왕이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왕이 됐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그 뭐냐면 반정 3 대장의 말을 들 수밖에 없었어, 홍급파 대신들은. 그래서 이제 있는데 어느 정도 자기가 인제 세력 기반을 굳히고 그리고 반정 3 대장이 죽으니까 자기 세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 가지고 주로 누굴 이제 기용했냐면 기호사님들 그러니까 조광조 일파들을 이제 기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들은 이제 언간직에 주로 임명을 해서 홍보 세력들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조광조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맨날 자기 비판하고 불려서 뭐 야단치고 그러니까 짜증 난 것 같아. 그래 갖고 이제 조광조를 이제 뭐 제거하고 대신에 인제 뭐냐면 후에는 외척 세력들을 등용을 해요. 예. 그래서 이 외척 세력들을 이용해 갖고 인제 자기의 어떤 그 세력을 기반을 잡으려고 했죠. 그래서 이 중종 이후부터 이제 조광조의 이제 처형 이후부터 이 외척 세력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게 뭐냐면 외척 정치가 이루어진 거야. 이런 분위기가 명종 때까지 계속 가게 된 거죠. 예. 요런 거와 연결돼서 인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조광조의 개혁 정치를 보겠습니다. 자 이 조광조의 개혁 정치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죠. 요거 기출문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요 부분은 좀 쉬었다가 인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